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 미국 이민사의 마지막 시간 아시아인들의 미국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쪽에서 오는 이민자들은 자유의 여신상만 보면 안도의 한심을 내쉬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 무사히 항해를 끝냈구나, 미국에 도착했구나, 그런 편안함이었습니다. 근데 20세기 초반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이민을 온 사람들은 항해의 최종 정박지인 엔젤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면은 엔젤섬, 미국이구나, 고생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연 저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저 섬에 갇혀 있어야 될까?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희망의 시작이 아니고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대서양의 한쪽 끝, 자유의 여신상 인근에 있는 앨리스 섬, 그곳에 도착한 백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길어도 일주일이면은 이민국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앨리스 섬에 도착한 이민자들의 98%가 별 탈 없이 미국 본토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들의 서류 등에 혹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은 이민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엔젤섬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길면은 1년 이상 머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민심사관들은 아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누가 초청했느냐? 초청자와는 정확하게 어떤 사이냐? 미국에 오면 뭘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등등을 아주 세밀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만약 초청인이 남편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부부 관계에 대한 것 등등,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다분히 그 성희롱의 의도와 내용이 섞인 그런 질문도 아주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 대서양 쪽의 앨리스 섬 이민국이 유럽계 이민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었다면은 태평양 쪽의 엔젤섬은 어떻게든 이민자를 막으려는 장치였습니다. 엔젤섬은 샌프란시스코의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탈옥이 어려운 교도소가 있었다는 그 알카트라스 섬, 거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명문 공립대학교라고 손꼽히는 UC 버클리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상교통의 요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왜 이민국 심사대를 세웠느냐? 그것은 중국인들의 이민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어떤 노력이었습니다. 그 중국인 이민자와 미국과의 관계는 좀 특이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고 중국은 어떻게든 그것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미국 이민법의 역사는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중국인의 이민을 막으려는 역사였습니다. 1875년에 페이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페이지법, 사람 이름입니다. 이 법안을 냈던 캘리포니아 공화당 소속의 연방하원 의원 이름이 호레이스 페이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인 여성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젊은 중국인 여성이 미국에 온다, 그것은 오로지 매춘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시각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페이지법이 만들어진 7년 후에는 더 센 법이 만들었습니다. 법 이름이 아예 중국인 배척법이었습니다. Chinese Exclusion Act였습니다. 중국인 배척법. 중국 사람은 향후 10년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고 미국 시민권도 가질 수 없다,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10년씩 연장되다가 나중에는 반영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쯤까지 지속됐습니다. 중국인 배척법은. 미국 역사상 특정 국가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미국 입국하고 시민권 발급을 막아버린 전무후무한 연방법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으로도 중국인들의 이민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상유정책, 하유대책. 나라에서 정책을 세우면 우리는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여진 중국인들 특유의 생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대응에도 유감없이 그 효과가 발휘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줄곧 자유이민 정책을 택해왔던 미국이 갑자기 페이지법, 또 중국인 배척법을 만든 것은
1800년대 중반, 그러니까 1850년대 그 이후로 중국인의 숫자가 너무 많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미국에 온 최초의 중국인인가? 그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인이 단체로 미국에 건너오기 시작한 것, 그것은 1849년의 골드러시 때였습니다. 골드러시, 1849년. 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인근에 있는 아메리칸 강에서 그 사금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1848년 1월이었습니다. 그 최초로 그 사금을 발견한 사람하고 그 땅의 주인은 그 사실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조금 더 이렇게 금을 오래 캐려고. 그런데 아름아름으로 알려지다가 마침내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게 발견된 지 1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구름같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온 것뿐만이 아니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도 미국으로 오는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그 전까지 캘리포니아 인구는 8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이 발견됐다는 것이 동부를 거쳐서 유럽에 알려진 1849년 그 한 해에만 8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을 49년에 미국에 왔다, 캘리포니아에 왔다. 그래서 49ers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팀, 그 샌프란시스코 49ers, 그 팀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49ers? 예. 그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캘리포니아로 몰려왔습니다. 50년에도 왔고 51년에도 왔습니다. 50s, 51s. 결국 이제 1853년에는 캘리포니아 인구가 무려 25만 명이 됐습니다. 창세일부터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수만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보다도 4년 만에 금 때문에 늘어난 인구가 2배나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늘어난 인구 가운데 중국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들, 당시 청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편전쟁에 이어서 태평천국의 난까지 일어나가지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이 눈치챘습니다. 사금을 캐는 노동자로 구인을 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헐값에 노동자를 끌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청나라 사람들, 그 중에서도 주로 광동 사람들은 미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여준다면 어디든 가겠다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하여간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1853년부터 캘리포니아의 사금의 양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인 골드러시가 끝나버린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사금을 채취하는 바람에 이제는 보통 사람이 보통의 장비로 캘 수 있는 금은 바닥나버렸습니다. 전문 광산업자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지 겨우 금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럽에서 온 사람들, 동부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거나 거기서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사실은 돌아갈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 짧은 순간 불과 4, 5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던 그 신기루 같고 백일몽 같았던 골드러시 때문에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큰 부자 한 명이 탄생했습니다. 나중에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든 리바이 스트라우스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워서 무작정 캘리포니아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집도 절도 없이 노숙을 하면서 맨손으로 사금 채취에 나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는 큰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골드러시의 경우 강에서 금을 캘 수 있다. 금을 캐면 그게 곧 자기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순간에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여간 그 리바이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갑자기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수많은 49ers들에게 텐트, 그 다음에 취사 도구, 뭐 사금 채취 장비 등을 판매하거나 대여했습니다. 아주 비싼 값에. 그리고 그때 잘 찢어지지도 않고 때도 잘 타지 않는, 그래서 자주 빨지 않아도 되는 바지에 대한 수요를 절감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노동자들한테 아주 적합하겠다. 근데 당시 그곳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옷을 만들어주고 수선해줬던 사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연구한 끝에 나중에 인류 최초의 청바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 하여간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독일계 유태인이었는데 막 어떤 상황에서도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여간 그 시절 이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그때 중국 사람들은 그 샌프란시스코를 금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쇠금, 예. 금으로 만든 산.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중국 사람들에게 이 샌프란시스코는 구금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금산이 따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호주 멜버른입니다. 호주의 골드러시는 185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또 호주로도 때로 몰려갔습니다. 호주는 미국보다도 훨씬 가깝고 가기도 쉬워서 더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 얼마 후에 이제 호주는 중국인의 입국을 법으로 막았습니다. 미국처럼. 그 호주의 중국화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백인들만의 호주를 만들겠다는 그 백호주의 정책을 부랴부랴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 국민들의 이민을 막은 것은 호주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호주도 앵글로색슨 국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하고 앵글로색스 국가는 서로 간에 이렇게 연대, 인연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청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아편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앵글로색슨 국가, 영국이었습니다. 하여간 골드러시 때 계약 노동자로 미국에 왔던 중국 사람들은 일거리가 끊어져도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는 사이에 엄청난 큰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1865년에 시작된 미국 대륙횡단철도공사였습니다. 당시 대륙횡단철도공사는 만리장성의 축조에 비견될 만큼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근데 그 공사도 만리장성을 쌓았던 사람들의 후예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완공시켰습니다. 그 대륙횡단철도공사 당시에 중국인 노무자, 소위 쿨리들의 임금은 그 아일랜드계 이민자 위주였던 백인 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공사는 가장 어려운 구간에 투입됐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하고 로키 산맥의 그 고산 줄령의 터널을 뚫는 것은 오로지 중국인 쿨리들의 몫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고층 빌딩의 유리창 닦기들처럼 위에서부터 그 내려진 밧줄, 그 바구니에 매달려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폭약을 터뜨리면서 그런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하여간 그 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중국인 쿨리들이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 측이 제대로 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에 깔린 침묵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죽었을 것이다. 그게 자기들의 중국인 인부들의 자조적인 추측이었습니다. 하여간 그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를 잇는 그 험난한 제1차 대륙횡단 철도공사는 착공 4년 만인 1869년 5월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철도공사는 1883년까지 2차, 3차 대륙횡단철도공사가 계속됐습니다. 하여간 중국 이민자들로 인한 본격적인 문제는 1869년의 제1차 대륙횡단철도공사가 완공된 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전 세계에 불황이 닥쳤습니다. 그 20세기의 대공황하고 모양이 아주 많이 닮았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나마 그때가 산업 부흥기여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형편이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계, 폴란드계 이런 유럽계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미국으로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막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계 이민자들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골드러시 때 2만 5천 명이던 중국인 이민자가 대륙횡단철도공사가 끝날 때쯤에는 무려 30만 명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그 미국 곳곳에 중국인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뭐 북동부의 공장지대, 그 다음 남부의 농장지대에도 중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인구 10명당 1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인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인들은 백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따로 논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그 변발한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머리를 뒤로 따가지고 있는 그 변발. 또 차이나타운에는 아평굴이 너무 많다. 매춘이 너무 흔하다. 하여간 별별 터집을 다 잡아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린치를 가했습니다. 근데 매춘과 아편에 관한 한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져보면은 골드러시 이후에 거의 청장년기의 남성 노동자들만을 미국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 중국인 이민사회의 남녀 간의 성별 비율은 끔찍할 만큼 불균형적이었습니다. 그 1850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 성비는 남자가 4,000명인데 여자는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인 광고를 통해서 여성들을 대거 미국으로 데려왔어도 1855년까지 미국에서 중국인의 남녀의 성비는 남자 50명 대 여자 1명이었습니다. 남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늘 가난한 그 육체 노동에 아주 가혹하게 시달린 탓에 당시에 중국 남성들은 아편하고 그 매춘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갔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을 중국인들에 대한 테러의 빌미로 내세웠지만은 실제로는 뭐니 해도 밥그릇 싸움이었습니다. 그 중국 노무자들이 워낙 싼 단가에도 일거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백인 노동자들 눈에는 그들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테러를 가했습니다. 법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항의가 너무 많아지고 테러 등등의 사회 문제가 너무 빈번해지는 바람에 정치가들이 이제 먼저 페이지법을 만들고 곧바로 중국인 배척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인 배척법은 발의된 지 한 달 만에 상원, 하원, 백악관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1882년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그러면 중국인의 이민은 끊어졌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도 나중에 엔젤섬을 통해서 또 수십만 명의 중국인 이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크게 봐서 두 가지 일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898년에 판결이 났던 웡킴 아크 대 미국 연방정부의 소송이었습니다. 웡킴 아크. 이 웡은 중국 이민자의 아들로 1873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테러 등이 너무 심해지자 나중에 중국으로 영구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그 청소년기에 혼자 미국에 남았던 웡은 이제 나중에 요리사가 됐습니다.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 1895년에 부모한테 이제 가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민국이 그의 재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안 된다. 못 들어온다. 그 1882년에 제정된 이 중국인 배척법에 따라서 중국인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 따라서 미국으로 못 들어온다. 이게 이제 이민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웡은 즉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그 속지주의를 채택한 수정헌법 14조가 소송의 근거였습니다. 그 재판은 3년을 끌었습니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국 1898년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이 6대2로 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국적과 인종, 그 부모의 체류 신분 등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미국 시민권자다. 그 원칙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또 인종, 민족, 본래의 국적에 관계없이 직계 가족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중국인의 이민 명맥이 가늘게나마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웡킴 재판보다 중국인 이민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사태가 1906년에 벌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모든 출생에 관한 기록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중국인들은 사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때다 하면서 자신들이 미국에서 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우긴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인 변호사들이 달려들어서 소송을 부추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수많은 중국계 시민권자가 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탄생된 겁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시민권자들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진짜 가족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서류를 가짜로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의 혈연 관계를 뜻하는 페이퍼슨, 그 종이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퍼 도를, 종이 딸. 그들이 갑자기 태평양을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중국인과의 가짜 혈연관계 증명서는 중국에서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됐습니다. 정 돈이 없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갚겠다면서 노비문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그 중국인 배척법으로 법적으로는 완전히 끊어진 중국인들의 취업 이민의 빈자리를 메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1차 미국 이민단은 1885년에 일본을 떠났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지요. 그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갔습니다. 그 후 이제 10여 년 사이에 무려 12만 명의 일본인들이 계속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1차 계약 기간이 끝난, 그 하와이에서 1차 계약 기간이 끝난 일본인 이민자들은 미국 본토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일본인 이민자들이 본토로 들어간 이후의 과정은 중국 이민자들하고 판박이었습니다. 그 값싼 인건비로 인해서 백인 노동자들의 심한 견제를 받았고, 또 미국 사회에 동화되려는 노력 없이 자기들만의 세계를 이루고 산다. 그것도 비슷했고, 일본 사람들이 절에 가는 것도 미국 사람들 눈에는 굉장하게 못마땅했고, 또 번 돈의 아주 많은 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바람에 미국 경제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그런 지탄을 받은 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은 엔젤섬에다가 이민국 심사대를 만들고, 비록 이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그게 종이 아들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제약 조건을 달아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이제 입국을 막았습니다. 그게 이제 연방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중국계 이민자들이 1순위로 제한 대상이 됐고, 일본 이민자들도 2순위였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에는 아예 이민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유럽 국가에게는 그 해당 국가의 미국계 인구, 현재 미국에 얼마나 살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몇 %라고 일정 비율의 쿼터제로 이민 문호를 열어줬습니다. 뭐 아일랜드계가 1000만 명이다. 그러면 3%, 30만 명까지 1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아시아 출신은 아예 이민을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당시 아시안 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다만 그 명칭은 일본인 배척법 이렇게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여간 이 엔젤섬 이민국은 1910년에 세워져 가지고 1943년에 폐쇄됐습니다. 그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서 일본이 그 완전히 적성국가가 되는 바람에 일본인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도 초청할 수 없었습니다. 뭐 엔젤섬 이민국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스파이 활동을 할 것 같다, 그런 우려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계 2, 3세까지를 포함해서 11만 명 이상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로 수용소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일본계는 신규 미국 이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계의 미국 이민은 기록상으로는 그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1885년에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 박사가 최초입니다. 그 서재필 박사는 5년 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미국에 이민을 온 한국 사람들은 1903년 1월 13일 날 102명의 한국 사람들이 제물포 항구를 출발해서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간 게 최초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해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한민족의 미국 이민은 중단됐습니다. 그게 다시 재개된 거는 1965년 미국에서 이민법하고 귀화법이 대폭 개정된 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미국 이민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 외교부가 집계한
그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미국으로 귀화한 한국 사람의 숫자, 소위 이제 미국 시민권자는 148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서는 중국계, 그다음 인도,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서 이제 5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요즘 특별히 주목을 받는 그룹은 인도계 미국인들입니다. 숫자도 400만 명 이상으로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소득하고 수입, 교육 수준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물론이고 백인을 포함해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막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제 IT 기업하고 그다음에 의료계에서 인도계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의사들 중에 인도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대계 다음으로 강한 힘을 가진 소수민족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 근데 하여간 인도계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는 실리콘밸리의 중심의 4차 산업을 비롯해서 미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이나 히스패닉에게 주는 그 대학 입시의 가산점, 그런 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그러는데 그런 제도를 폐지하면은 미국 명문대 입학생의 대부분을 아시아계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불편한 진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계는 한계도 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 백인이나 흑인, 히스패닉계들은 인종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동질성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자신들끼리는 비교적 잘 뭉칩니다. 그런데 아시아계는 민족과 언어, 종교가 각각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서 동질성하고 단합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다른 인종의 눈에는 똑같은 아시아인으로 보이는데 각각은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 동질성과 말하자면 단합력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하고 과시하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